전주 출씨 가문은 300년이 넘는 명문가였지만 대를 이을 손자를 기다린 세월은 13년이나 되었다. 45세 어머니 출씨 부인은 매일 새벽 사당에 올라 조상님께 절을 올렸고 35세 아들 최진우와 30의 며느리 정소희는 온갖 약과 기도를 다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명문가도 대가 끊기는구먼. 며느리가 문제인가 보지. 하지만 출씨 부인은 한 번도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이는 때가 되면 온단다. 조급해하지 마라. 그렇게 13년째 봄이 왔을 때 소희는 마침내 임신을 했다. 온 집안이 기뻐했고 출씨 부인은 손주를 위해 직접 태교 음식을 준비했다. 10개월 동안 소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밤 상기가 시작되었다. 진통은 밤새 이어졌고 새벽 무렵 소희는 3.8kg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마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산파 김씨가 곁에서 도왔고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이 씻긴 뒤 소희의 품에 안겼다. 온 집안 사람들이 환호했고 최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출씨 부인은 미소를 지을 뿐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출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소희를 대나무 숲 오두막으로 옮겨라. 당장. 산파 김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르신, 산모는 지금 가장 몸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갑자기? 출씨 부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묻지 말고 따르거라. 소희는 21날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한다. 아기는 유모가 돌볼 것이니 소희는 혼자 있어야 한다. 김씨는 사흘 동안 소희의 상태를 지켜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아가도 좋다. 최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13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최씨 부인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것이 소희를 살리는 길이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내가 할 일은 매일 밤 대나무 숲 근처를 지키되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문을 열게 되고 바람이 들어간다. 친척들도 말렸지만 최씨 부인의 결정은 확고했다. 결국 소희는 출산 당일 저녁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본체에서 100m쯤 떨어진 곳으로 여름엔 시원했지만 겨울엔 쌀쌀했다. 방은 2평 남짓했고 창문은 모두 한지로 봉해져 있었다. 최씨 부인은 60살의 늙은 하녀 복순을 불러 말했다. 복순아, 내가 소희를 돌봐야 한다. 21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주고 바람이 한 점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작은 촛불 하나만 허락하되 밤에는 반드시 꺼라. 불빛이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다른 하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본체 사람들은 4명으로 대나무 숲 쪽 출입을 금지했으니 내가 혼자 다녀야 한다. 복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수는 최씨 가문에서 40년을 일한 늙은 하녀였다. 과거 자신도 첫 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잃은 적이 있어 소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래서 복수는 어르신의 명을 기꺼이 받들었다. 소희는 오두막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아랫배는 아직도 욱신거렸다. 산파 김씨는 소희의 맥을 짚고 오로, 악로, 산후출혈가 정상인지 확인하며 자궁이 잘 수축되고 있는지 살폈다. 마님, 다행히 산후출혈은 정상입니다. 4일 동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기와 떨어진 것이었다. 젖이 불어 가슴이 아팠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13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다니. 복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뜨거운 미역국과 흰쌀밥, 삼계죽을 가져왔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한 구석을 희미하게 비췄다. 마님,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끓이신 국입니다. 소희는 손을 저었다. 식욕이 없어요. 아기는 잘 있나요? 복수는 작은 보따리를 풀었다. 아기 도련님은 유모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려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소희는 황급히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다. 아기는 힘차게 젖을 빨았고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복수는 10분 뒤 아기를 다시 데려갔다. 마님, 어르신 분부로 하루에 2번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뿐입니다. 낮에는 쌀미음으로 아기를 달래야 합니다. 소희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대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소희는 두려움에 떨었다.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다. 한편 최진우는 매일 밤 대나무 숲 근처를 배회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발길을 돌렸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이틀째 되던 날, 복수는 생강차와 따뜻한 쑥찜질을 가져왔다. 생강차에서 매콤하고 따뜻한 향이 피어올랐고 쑥찜질에서는 풀내음이 났다. 마님, 몸을 따뜻하게 해야 산후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찬바람을 쐬어선 안 됩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산후풍이요? 그게 뭔가요? 복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마님, 산후풍은 출산 후 사흘째 밤부터 21날까지 산모를 괴롭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면 온몸이 차갑게 식으면서 관절이 쑤시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심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옛날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후에 혈기가 허하여 풍한이 침범하면 불치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 양반가에서는 산모가 출산하면 방문을 꽁꽁 봉하고 따뜻한 음식만 먹이고 찬물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마님을 이곳으로 보낸 것도 본체는 사람이 많아 문을 자주 여닫으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외진 곳이라 아무도 오지 않으니 바람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뜻을 조금 이해했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왜 아기와 떨어뜨려 놓은 거죠?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안 되나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마님, 아기를 안고 있으면 밤에 아기가 울 때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신 겁니다.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복순이 가져온 생강차를 마시고 쑥찜질을 배에 대고 누웠다. 산파 김씨는 소희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다. 마님,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사흘 뒤엔 제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복수는 방 한구석에 작은 제단을 차렸다. 본체의 삼신상은 그대로 두고 오두막에는 소희만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마련했다. 상 위에는 흰쌀과 맑은 물, 대추가 놓였다. 소희는 제단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삼신할머니, 제가 건강하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편 본체 뒷뜰에서는 최씨 부인이 직접 태발을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았다. 이 아이의 태는 동쪽 언덕에 뜨는 곳에 묻어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가 밝은 앞날을 맞이할 것이다. 최씨 부인은 하인들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 태항아리를 묻었다. 사흘째 되던 밤, 소희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갑자기 등이 시리고 손끝이 저렸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산파 김씨와 복순이 급히 달려와 소희의 손을 만져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님, 이건 산후풍 초기 증상입니다. 복순과 김씨는 즉시 뜨거운 생강물을 끓여 소희에게 마시게 하고 방 안에 모든 틈을 한지로 덧발랐다. 그리고 뜨거운 숯을 화로에 넣어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다. 소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흘렸고 2시간 뒤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 산파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그날 이후 산파 김씨는 소희의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본가로 돌아갔다. 마님, 이제 복순이가 잘 돌볼 것입니다. 21날까지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순 언니, 산후풍에 걸리면 정말 죽나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마님. 제가 22살 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되던 날, 더운 여름이라고 방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그날 밤바람이 불었고 다음 날 아침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다행히 어르신께서 명의를 불러 살았지만 제 아이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열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명을 받들 때 마님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잃은 아이를 마님을 통해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소희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결정이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복순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다. 닷새째 되던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최씨 집안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쫓겨나 대나무 숲에서 홀로 지낸다는 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명문가라더니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다니. 아무리 엄하기로 유명한 최씨 부인이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 하지만 며칠 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씨 집안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박씨 집안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닷새 만에 산후풍으로 숨진 것이다.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고 사람들은 비로소 최씨 부인의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지키려고 그런 거구나.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산후풍으로 돌아가셨지. 정말 무서운 병이야. 마을의 나이든 여인들은 최씨 집안 대문 앞에 모여 복순에게 물었다. 복순이, 마님은 괜찮으신가?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께서 철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마님은 잘 계십니다. 하지만 소희 자신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 닷새째 밤, 소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 순간 복순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마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어르신께서 매일 밤 이곳을 지키고 계십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네, 마님.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이곳 근처에 오셔서 2시간씩 서 계십니다. 마님이 괜찮은지 확인하시려고요. 하지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가니까요. 소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얇은 눈이 내렸다. 전주 지역은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날 밤은 얇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오두막 지붕 위에도 하얀 눈이 쌓였고 대나무 잎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다. 소희는 창문 틈으로 하얀 눈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귀를 기울였다. 소희야, 괜찮니?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였다. 소희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어머님이신가요? 문을 열지 마라. 바람이 들어간다. 나는 그냥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다.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희야,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소희야, 사실 나는 40년 전 내 친언니를 산후풍으로 잃었다. 언니는 나보다 2살 위였고 19살에 시집을 가서 20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나는 당시 18살이었고 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언니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온 집안이 기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뭘 그리 조심해야 하냐며 방문을 열어놓았고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출산 후 사흘째 되던 날 밤, 언니는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피부에는 동창처럼 붉고 부은 자국이 생겼다.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동생아,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거든. 절대 바람을 쐬지 마라. 절대. 그리고 이래 만에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때 맹세했다.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언니처럼 잃지 않겠다고. 소희는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최씨 부인은 울고 있었다. 소희야, 21날만 참아다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야.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견디겠습니다. 어머님을 믿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날 밤 2시간 동안 오두막 밖에 서 있었다. 눈 속에서 조용히 며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열흘째 밤이 되었을 때 소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복순이 가져온 삼계죽과 미역국, 호박죽, 굴미역국을 먹고
따뜻한 쑥찜질을 하며 그녀는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오두막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끼, 끼. 소희는 깜짝 놀라 복순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복순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님, 너구리 한 마리가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보았다. 작은 너구리 한 마리가 눈 위를 걸어 다니며 떨어진 대추를 주워 먹고 있었다. 복수는 웃으며 말했다. 마님, 너구리는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소희는 그 작은 동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한편 복수는 소희에게 물었다. 마님, 도련님을 임신하셨을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큰 호랑이를 봤어요. 호랑이가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제 품에 안겼어요. 무섭지 않고 따뜻했어요.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님, 그건 아주 좋은 태몽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함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도련님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15째 되던 날, 소희는 처음으로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복순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대나무 숲은 고요했고 하얀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발걸음이 눈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그때 나무 위에서 까치 두세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목을 길게 빼고 주변을 살폈다. 복수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마님, 까치가 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입니다. 과연 그날 저녁 최씨 부인이 직접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소희의 손을 잡고 물었다. 소희야, 많이 힘들었지?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최씨 부인은 소희의 손을 만져보았다. 손이 따뜻하구나. 다행이다. 너는 이제 안전해. 그날 밤 최씨 부인은 소희에게 특별한 음식을 가져왔다. 굴과 미역을 넣어 끓인 국이었다. 소희야, 이 국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굴은 피를 보충하고 미역은 몸속 노폐물을 빼낸단다. 소희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한편 방 구석에서는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지었다. 거미줄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위에 이슬이 맺혔다. 소희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도 조금씩 살아가고 있구나. 21째 날 아침, 복수는 소희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마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본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다. 21날 전보다 얼굴이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오두막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장소였다. 본체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최씨 부인과 마주쳤다. 최씨 부인은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희야, 용서해다오.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런 것뿐이었어. 소희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껴안았다. 그때 본체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달려가 아기를 안았다. 21날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아기는 더 커져 있었다. 소희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왔어.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최씨 부인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희야, 내가 이겨냈구나. 이제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 그날 저녁, 최씨 집안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희의 무사함을 축하했고 최씨 부인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산후조리는 여자의 목숨을 좌우합니다. 21날 동안 절대 바람을 쐬어선 안 되고 따뜻한 음식만 먹어야 하며 찬물은 입에 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마을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씨 부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 후 최씨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별채에서 조리를 하도록 했다. 다른 집안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산모를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두는 풍습이 조금씩 퍼져갔다.
소희의 아들 최민주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 후세에 전했다. 어머니는 21일 동안 홀로 대나무 숲에서 지내셨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할머니는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셨다. 최 씨 부인은 80살까지 장수했고 임종천 소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희야,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 주었구나. 고맙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전주 한옥마을 어딘가에는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사랑도